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때문에 예금을 찾으러 가는 예금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예적금을 중도 해지했더라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최근에 전에 없던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오늘 또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이렇게 세 분이 모여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즘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MG 새마을금고 얘기부터 좀 해보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좀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저쪽 은행에 있는 예금은 괜찮은 건가? 뭐 이런 걱정. 그러면서 슬슬 중간에 해지하고 다른 데로 옮길까 하는 분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지한 예금이나 적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넣으면 중도 해지해서 손해본 걸 다시, 그러니까 이런 일 없었던 걸로, 안 찾아갔던 걸로 다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다시 좀 갖다 넣으세요.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상복구라는 말은 원래는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원래 받기로 했던 것만큼 못 받고 굉장히 쥐꼬리만큼만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눈 감아주니까 원래 이자를 다시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는 그리고 일정 기준에 따라서 3천만 원까지 혹은 고령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요. 해지했다 돌아온 예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예치했던 그 조건 그대로 다시 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만기가 뭐 이제부터 예치했으니까 다시 3년 뒤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원래 만기대로, 그리고 금리도 원래대로, 그리고 과세 조건도 원래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가입하거나 해지했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고 금고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자기 했던 그 금고는 아니고 어느 금고든 아무도 한 번은 방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해지했던 분들한테 이런 원상 회복? 네, 원상 복구 해주냐고요? 해주는 거예요? 네. 7월 1일부터 6일까지, 7월 1일 0시부터 이달부터? 어젯밤 24시까지 해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그전에도 새마을금고 좀 불안해서 예금 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은 해당 사항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뺐던 분들은 다시 넣으면 없었던 걸로 해준다. 뱅크런이 발생할 조짐이 있으니까 그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을 우리가 보증을 한다. 돌아와도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막 이렇게 너무 넓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뉘앙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잘못했던 거 용서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돌아온 탕화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빠져나간 예금을 채워 넣으려면 더 고금리 예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나갔던 분들 돌아오는 걸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돈이 좀 빠졌나 봅니다. 근데 정부가 집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기자들한테는 절대로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달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매일 얼마나 빠졌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절대로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함구령이 있고요. 시중에서는 사실 뭐 얼마쯤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는데 뭐 근거가 있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주면 기자들은 보도를 할 텐데 더 빠질까 봐.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얼마 빠져나갔다 계속 생중계가 될 테니까. 그게 더 이제 나만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괜히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고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다들 예금 찾으러 가면 못 주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럼 이렇게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갈까. 그거 다 감안하고 뺀 걸 텐데. 그렇죠. 사실 저 같아도 이게 불안한 게 원인이니까 돈을 떼일 수 있는 그 불안감이 해소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판단에서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자가 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보통 지금 뭐 연 3.5%짜리 예금이라고 치면 5천만 원을 넣었으면 연 175만 원 이자인데 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아무래도 좀 몇십만 원 내지는 뭐 100만 원 좀 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네. 5천만 원 기준으로 네. 손해 보는 결정을 하신 건데 미리 뺀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부도 사실 그 돈이 막 많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우리가 돌아와도 우리가 보증한다. 그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그럼 새마을금고 계속 괜찮다는 거냐, 예금 안 빼도 괜찮다는 거냐, 아니면 불안한 건 사실인데 네. 좀 믿어달라는 거냐.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결국은 또 책임은 개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가 제일 궁금할 텐데 어떻게 네. 판단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새마을금고가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하고 조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더 안 좋게 다르냐 아니면은 뭐 더 좋게 다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좋은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회에서 책임지고 예금을 다 돌려준다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중앙회요?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앙회? 있고 중앙회는 이제 새마을금고 단위 금고들이 있는데 그 단위 금고에서 자금 운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앙회에 돈을 보내놓습니다. 그걸 예. 불리는 게 중앙회인데 예. 거기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큰 집이 있는 거예요. 큰 집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준다. 그런 점에서 예보가 관리하는 금융기관하고 좀 다르고요. 우리 은행은 망하면 네. 은행의 은행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은행의 뭐 본사 중앙회 이런 건 없으니까 예. 물론 은행연합회라는 은행연합회는 것도 있긴 있지만, 있고 다 네네. 있지만 그건 네. 또 무슨 네. 불났을 때 도와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친목단체니까 네. 그런 건 없으니까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출동해서 그렇죠. 일단 거기가 출동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은행은 문제 생기면 얼른 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별도로 있어서 네, 문제가 맞습니다. 생긴 마을에 금고가 있으면 거기는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5억이건 다 준다. 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왜냐하면 예보가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 예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불량법인 그 부실이 발생한 그 법인은 넘길 걸 다 넘기고 불량한 부분만 끌어안고 예. 파산이 되어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다른 걸로 비유하면 경매하러 들어가는 게 네. 이제 예금보험공사고. 그렇죠. 그래서 어. 우량한 자산은 다 이제 5천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아무튼 다 고객들한테 돌려줄 걸 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실해졌으니까 사실은 예. 5천만 원 이상은 못 주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럴 때에 예보가 들어가서 5천만 원까지는 우리는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항상 5천만 원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그렇게 건데. 생각하는 거고 예.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신에 그 이상은 날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그런 파산으로 최종 부실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하고 합병을 해버립니다. 네. 합병을 한다는 거는 중앙회가 임의로 뭐 너는 너랑 합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새마을금고는 각각이 협동조합이에요. 예. 그래서 출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출자자들이 총회를 통해서 1인 1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땅땅땅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때 그러면 부실한 걸 그냥 다 가져오면 그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받아주겠어요. 누가. 안 받아주죠. 우리 망했으니까 너희 가족이랑 같이 살자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때 중앙회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털어내고 가져옵니다. 펑크는 메워주고. 그렇죠. 펑크 메워줬으면 다시 한번 살아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저쪽에 넘겨주는데 우량한 거 위주로만 넘겨주니까 그쪽에서도 총회에서 대부분은 그럽시다 합시다 이렇게 안 해주는 받아줄 거고요. 리가 없다는 거죠. 구멍은 메워주니까. 네. 그러면 구멍 메워줄 돈이 중앙회에서 넉넉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 네. 예. 중앙회는 사실 이제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 형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개별 금고 단위는 보통 이제 2천억 원, 3천억 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회는 전체 새마을금고로 보면 280조 원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고 중앙회는 한 100조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또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쌓아놓은 것이 있고 그것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돈주머니입니다. 그게 한 2.8조 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예금기관이니까 항상
고객이 돈을 찾을 거에 대비해서 10% 정도를 준비해주고 있는데 그걸 상환 준비금이라고 하고 또 이제 굴리고 있는 그 외에 있는 돈 중에도 굴리고 있는 것 중에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걸 저런 거 다 해보면 70조 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계산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돈을 못 줄 형편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건 아니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두 개 먼저 부실을 된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다 메울 수 있다는 네.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옆에 있는 그 새마을금고랑 합병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서 있었던 그 남양주 동부금고 있잖아요. 예. 거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600억 원어치가 문제가 됐는데 중앙회가 인수를 400원 그러니까 600억 원어치라고 하면 그 중에 200억 원어치의 담보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400억 원어치는 그 담보 잡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대출을 내줬던 거죠. 그러니까 부실이. 400억 원이 부실화된 건데 중앙회가 부실한 400억 원어치는 인수하고 담보가 잡혀있는 200억 원어치는 화도금고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앙회가 400억 원의 구멍을 메워줬다. 현금 400억으로 그 말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케이 한 뭐 몇 개 정도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건 중앙회에서 출동해서 다 이렇게 메꿔줄 수 있다고 하니 네. 한두 개 문제 생겨서 메꿔줬습니다. 그 얘기 들릴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도 된다. 그런 요령인 겁니까 그럼? 한두 개 문제가 생길 때까지요? 예, 지금도 빼야 돼 아니면 좀 기다려도 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네. 예, 그러면 은행은 그럴 때 그냥 기다리는 건 요령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예. 뱅크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서 빼는 것은 사실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라면 그렇게 네.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 이상 일단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보고 네. 진짜 다 무너지나 보다 싶으면 그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구조하는 구조가 좀 다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6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돈 못 준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다 정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네. 일단은 소비자 행동 요령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지난달 말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건데 네. 뭐예요? 어제 읽은 기사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스타트업 중에 HALO, 할로라고도 읽고 헤일로라고도 읽던데 그냥 할로라고 할게요. 네. 이 업체가 하는 비즈니스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업체에다가 공유차를 주문을 하면 집 앞까지 그 차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면 배달해 주는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은 업체 직원이 차 몰고 와서 키 넘겨주고 가고 반납할 때도 직원이 와서 다시 가져가는데 이 업체는 직원이 따로 안 와요. 운전자가 없어? 그럼 자율주행 차량인가 싶으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원격 조종 차량입니다. 이 업체의 운영센터에 있는 조종사가요. 원격으로 차량을 지켜보면서 마치 레이싱 게임을 하듯이 운전을 해가지고 고객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네. 어제 이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배송이 완료가 되면 원격 조종 시스템을 고객이 끄고요.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반납할 때 다시 원격 시스템을 켜면 업체 직원이 원격으로 조종해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아하.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차 뒤에 안전 차량이 따라가긴 하는데 내년부터는 안전 차량도 없이 완전 원격 조종으로 운행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렌트카인데 하루를 쓸 수도 있고 몇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며칠을 쓸 수도 있는데 갖다 주고 반납하고 하는 걸 내가 안 해도 되고 직원이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원격 조종을 한다는 거죠. 번거로움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렌터카 업체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주려면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반드시 직접 운전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운전해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직원의 인건비가 회사랑 고객이 부담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모델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무인 택시까지도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무인 배달도 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다만 제가 어제 읽은 기사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 신기하네라는 게 초점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바라는 수요는 있는데
네. 현재 상용 가능한 기술 수준은 딱 원격 조종까지이기 때문에 수요와 현실이 만난 지점이 바로 원격 조종 주행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요즘 자율주행차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차가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차로 반대편으로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진짜 자율주행이네요? 네, 그렇죠. 약간 기계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또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멈춰서 교통이 마비되었고 강제로 견인하는 사건도 있었고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 도로 위로 나온 반려견을 치워 죽이는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개를 감지를 했는데 차량을 멈추거나 회피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했던 업체들 중에 감원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것도 늘고 있는데 업계 선두로 꼽히는 곳이 구글의 웨이모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대규모 감원을 했고요. 안 된다고 판단했군요. 네. 일단 포드랑 폭스바겐이 지원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작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상용화가 돼야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을 접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젠간 나오긴 하겠지만 예. 생각보다 그 시점이 자동차 회사들이 장담했던 시점보다는 훨씬 더 늦게 찾아올 거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고 물론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이 올해 말에 된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늦을 것 같다라는 게 요즘 자주 나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택시가 있고 네. 운전하는 시간에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난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겠다. 네. 그래서 인력의 이 리소스를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자 우리 인류가 그럼 진짜 좋은 건데? 네. 라고 생각했던 건데 원격은 누군가가 똑같이 신경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안에서 안 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 차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약간 줄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대안까지는 아니고 과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찰을 보면 도망가는 것까지도 하는 그것도 개발했는데 왜 나머지는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최근 몇 달 사이에 대출 받아가는 분들이 변동금리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 네. 그런 거죠? 네, 살짝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냐 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대출 시장을 보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좀 커져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2%에서 3% 사이였던 게 작년 여름, 가을 이 정도였거든요. 이때는 새롭게 대출받는 사람들이 고정대출, 변동금리 대출 그 둘이 선택하는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고요. 올해 4월에는 전체 이제 신규 대출자 중에 80% 조금 넘는 비중이 전부 고정금리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5월에 보니까 변동금리 선택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77%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높지만 그래도 살짝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변동금리 선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중요한 게 고정금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시점에 이 변동금리도 높다 보니까 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았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변동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5월에 보니까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때 은행채 그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딱히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변동을 택하는 쪽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소식인데 다만 이건 5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6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그 추세가 조금 더 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길게 보면 여기서 금리 더 올라가겠나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도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늘려라 이제 은행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러라고 하면 그 말 들어야 되는데 그 최근 몇 년간 하도 계속 틀리는 것만 봐와서 네. 자, 박 작가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예. 2분기께 나왔는데 매출이 60조 원,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 전분기 대비로 보면은 매출은 5.88%, 영업이익은 6.25% 감소했고요. 작년 2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22%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95.74%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와 비교해서 어떠냐가 관건일 텐데, 물론
몇 조 원씩 하던 회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익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시장 전망치보다는 잘 나온 거예요? 잘 못 나온 거예요? 증권사 전망치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한 98% 감소할 거라고 봤으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약간 더 나온 거? 약간 더 나온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벌어 하는 얘기도 있더군요. 예. 삼성전자 실적도 좀 좋아져야 전반적으로 뭔가 경제가 좀 풀릴 텐데. 예. 자,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강민 씨가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이야 돈을 벌 텐데 그 회사는 무슨 이득을 얻길래 회사도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는 무슨 이익이 있는 거냐, 주가가 내려가면 혹시 그 회사가 손해볼 일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건데요. 만약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산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판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치 내가 10년 차가 된 현대아파트를 한 채 사면 아파트 산 돈은 나한테 그 아파트를 판 사람한테 들어가지 현대건설은 그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랑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그 회사는 뭐가 좋으냐? 아파트야 10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2배로 올랐다고 해도 그 아파트를 지어서 판 건설회사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주식은 좀 다릅니다.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마치 조폐공사가 돈을 찍어서 쓰듯이 인수하듯이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주가가 비싸면 주식을 조금만 찍어도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을 조금만 떼어주고도 다른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만약 주가가 싸면, 주가가 낮으면 그 회사 지분 다 준다고 해도 필요한 돈을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회사는 뭐가 좋으냐, 이걸 정리해보면 마치 우리도 아파트 값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뭐가 좋으냐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집값이 오른다고 그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기분만 좋은 건데 왜 기분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사시에 그 집을 팔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유사시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주식을 찍어서 팔면 큰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실제로 도움되는 건 없고요. 예, 친절한 경제였고요. 질문 보내주신 김강민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친절한 경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더라 하는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